안녕하세요. 이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2분기 GDP 발표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마이너스 나와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예, 리세션으로는 된 상태고요. 근데 그 리세션 판정하는 기준이 그 업체가 있는데, 좀 더 많은 조건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번 리세션 판정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바이든도 그랬고, 파월도 했던 말 들어보면 그냥 기술적 리세션 정도로 시장 반응도 그렇고 그냥 계속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지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2년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루 만에 다시 10pp 빠지면서 2.9%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1.2%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일단 채권 시장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주식 시장은 어제 4% 올린 거 대비해서는 지금 뭐 0.4% 정도 빠지는 정도는 그냥 잘 넘어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근래에 있었던 일본의 정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최근 들어서 가장 특이점으로 온 이 금융정책에 있어서 하나가 22년에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거 연초에 경상수지 적자 났을 때도 몇 번 채팅방에서 좀 길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외 순자산이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제일 많아요. 심지어 2위로 있는 독일보다도 한 20% 정도 더 많을 정도로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뭐 국채든 부동산이든 금융자산 자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금융소득 자체가 그것만 해도 연 한 20조 엔 정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정도라고 보면 거의 30% 정도가 그냥 해외 자산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오는 그 국채 이자만으로도 저희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3분의 1 정도의 국가 예산을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이 1차 소득 수지가 높아요. 이 경상수지라는 게, 여기 뭐 무역 수지랑, 그리고 이제 서비스 수지, 1차 소득 수지, 그리고 2차 소득 수지도 있는데 뭐 그건 제일 작으니까 제외시킨다고 하고,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크게 경상수지에 합하게 되는데,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출해서 수입을 뺀 적자 수지, 무역 수지로 보시면 되고, 1차 소득 수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발생되는 금융 투자 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소득 수지가 무역 수지가 보통 일본이 잘할 때 10조 정도 내고 1차 소득 수지도 10조에서 20조 사이로 엄청 높은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보통 15조에서 20조 정도로 그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를 무역수지 그리고 절반 정도를 1차 소득주지에서 보통 그렇게 딱 양대축으로 10조 10조씩 나눠서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부분 중에 이 무역수지가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1차 소득수지만 남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한 축이 빠지게 됐고 그 한 축이 오히려 무역수지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지금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무역 수지가 왜 거꾸로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일단 뒤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엔화 약세까지 더해지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1차 소득 수지랑 아까 말씀드린 그 무역 수지랑 더했을 때 지금은 적자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 있었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베 총리 사망이 하나 있는데, 아베는 지금 10년 넘게 아베노믹스라는 굉장히 양적 완화에 전 세계에서 진짜 말 그대로 이 완화 정책에 그야말로 딱 표본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아베 정부 자체에 뭔가 이 정체성을 담당하고 있던 아베 총리가 사망하게 되면서 그동안 고수해오던 그 엄청난 20년 가까이 해오던 양적 완화 기조가
어떻게 될지 조금 이제는 뭔가 전환점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BOJ가 딱히 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아베가 뭐 저기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기존에 하고 있던 정책을 딱 트는 것도 그 안에서도 그래도 아베를 추종하던 세력도 여전히 존재하고 구로다도 딱히 구로다도 여전히 완화 기조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일단 내년 4월까지고 일단은 아베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딱 뭐 이 완화 기조를 전환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 세 번째로 있는 미국의 이 급격한 긴축 정책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화의 약세가 더해지면서 무역 수지가 좀 빠그라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미국의 급격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이 일본은 지금 0.25%에다가 YCC 국채 잠시만요. 이 국채 금리를 고정해 놓은 상태인데 일본의 국채 금리는 고정이 되어 있고 미국은 굉장히 급격하게 긴축 정책으로 돌리면서 기준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간의 갭이 벌어지게 되면서 엔화의 약세가 훨씬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원자재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의 약세에 더불어 원자재 급등까지 겹쳐지면서 이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무역수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해오던 이 완화 기조를 포기하고 YCC 폭을 좀 더 상향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그걸 만약에 기준을 푼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시장에서는 좀 미지수인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가 어렵거나 해서 뭔가 완화 정책을 펼 때 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금리를 낮추면서 가계가 직접적으로 부채를 일으켜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채를 부담하는 거를 가계한테 전부 다 전가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국가가 전부 다 부담해버려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복지 쪽에다 쓰는 예산도 엄청납니다. 한 해에 100조 엔 정도 국가 예산이 책정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 복지 쪽으로 다 투입이 될 정도로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런 지금 일본의 상태인데 일본은 이 국가가 채무를 다 지는 방법이긴 한데 그 국채 발행한 거를 그러니까 국채 발행에 대한 매입 주체는 또 국민이에요, 그게. 일본이 발행한 국채의 10% 정도만 해외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90% 중에서 절반은 일본 중앙은행인 BOJ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중은행이 그 국채 매입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일본 그냥 이 은행이 그 일본 은행의 그냥 그 돈이 전부 가계가 예금했던 그 돈으로 결국엔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권자는 국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본이 뭔가 부채가 많은 게 국가가 보통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 채무자는 해외 자본이 그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국내 자본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주체가 대부분이 국민이에요, 국민. 국민한테서 돈을 빌려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조 엔 정도가 일본 이 한 해 예산으로 보통 책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부채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 70조 엔 정도가 세수로 거치고 나머지 부족한 30조 엔 정도 그 부분은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계속해서 조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70%는 세금이 들어오는 걸로 이제 충당을 하고 나머지 30%는 국채를 재발행해서 부담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서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이 금리가 1%뭐 상승하면은 예, 아무래도 계속해서 롤오버 하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세수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채 부담 증가하는 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태예요. 그 100조 엔 중에서도 25조 엔, 그러니까 25%가 그냥 이 국채 발행에 대한 원금 상환이랑 이자를 지급하는 데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뭐 1%, 그러니까 뭐 25bp씩 쭉 올려서 뭐 1%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 사실상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규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롤오버하는 과정에서 예, 지금도 25%가 그 뭐 국채 상환하거나 그러니까 원금 상환하거나 이자 지급하는 데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에서 말하는 것 중에 일본이 YCC 포기하고 뭐 긴축적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일본이 뭐 1%만 올려도 지금 나가는 이 원금 상환이랑 국채 이자 부담만 해도 벌써 25%가 세수의 전체 국가 예산의 25%가 이 원금 상환이랑 이자로 나가고 있는데 1%만 올려도 되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이 양적 완화 정책은 분명히 긴축으로 돌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뒤쪽에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원래 1차 금융소득, 이 소득 수지 자체가 너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조 엔이면 정말 엄청 많은 규모인데 지금 무역 수지가 부셔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역 수지가 왜 뽀개지고 있는 상황이냐면 요 차트가 요 파란색이 무역 수지에 대한 차트고 왼쪽 레전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빨간 선 기준으로 위쪽에 있을 때는 흑자로 보면 되고 아래쪽에 있을 때는 무역 수지 적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엔달러 환율과 관련된 건데 이 오른쪽 레전드 보시면 되고 지금 140불 제가 상단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지금 차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요 잘라온 거는 20년 정도 잘라온 것 같은데 보시면 요 안에 있었던 뭐 그 리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 특이점으로 봐야 될 게 요 2005년하고 2010년 사이에 있는 08년도에 있었던 그 08년 금융위기 그때 한번 리세션 왔었는데 보시면 08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이 아래쪽으로 엔달러 환율이 아래로 간다는 거는 엔화가 강세로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엔화가 강세로 돌았던 이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리세션이 오면은 안정자산으로 치부되던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그 동인도 대지진 오면서 한 번 더 일본의 직접적인 경제 타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이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0년도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무역수지 적자가 심했어요. 요 08년도 이후부터 해서 쭉 엔화 강세 왔었다가 그 YCC랑 뭐 양적 긴축 그런 거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10년 동안 그런 거 진행하면서 쭉 다시 엔화 약세로 만들어서 땡겨 올라온 거예요. 그게 이제 15년까지 진행이 됐던 거고, 근래에 있었던 이제 요 앞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다시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무역수지 적자로 돌아선 상황인데 보면은 무역수지 적자가 그냥 적자가 아니라 굉장히 큰 폭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엔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경기 부양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뭐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왔던 리세션도 있었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오는 예, 이 경상수지 적자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총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엔화를 약세로 만들었던 이유는 무역수지를 좋게 만들려고 그랬던 건데 여기 지금 쭉 겨우 이 양적 완화 기조해가지고 엔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겨우 이 무역수지 흑자로 만들었는데 다시 이게 이 강세로 돌아섰죠, 지금 보시면. 이런 이 엔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무역 수지에 뭔가 이런 이점을 보려 그랬는데 결국에 코로나 리세션 오면서 그 무역 수지 흑자보다는 원자재 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발생되는 무역 수지 적자가 훨씬 커진 상태예요.
그래서 마냥 엔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무역 수출에서 뭔가 이점을 보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엔화를 조금 강세로 돌려서 원자재 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수입 물가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140불까지 왔던, 그러니까 140엔까지 왔던 그 엄청난 이 엔화의 약세가 지금은 조금 때로 보이고 어제 파월이 말했던 것만 봐도 피봇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벌써 그런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성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오늘은 내가 75bp 올리지만 앞으로 이 금융정책을 조금 전환할 여지가 있어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엔화 달러 중에서 달러의 약세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75bp 올린 게 굉장히 마지막일 거라고 일단 보여져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8월에 있을 7월 CPI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그냥 빠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분명히 한 스텝 정도는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만약에 8월에 나오는 CPI가 빠진다고 하면 굳이 8월은 심지어 그 FOMC가 없거든요. 그래서 9월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큰 폭으로 빠진다고 하면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아도 해봐야 지금 빅스텝 50bp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CPI가 많이 빠진다고 하면 베이비 스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달러의 급격한 긴축이 정지되는 이 피봇되는 시점과 이제 일본에서 더 이상 무역 수지 적자를 버티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이 140엔과 원자재 편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뭐 늘 말씀드리지만 원유 이 WTI는 오늘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다시 99달러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WTI는 100달러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달러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보통 60에서 70 뭐 이 정도 수준을 하고 있다가 지금 100달러를 어느 정도 이제 뉴노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엔화를 계속해서 약세로 들고 가는 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세계 5대 은행이 전부 다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심지어 스위스까지 갑작스럽게 50bp 빅스텝으로 긴축으로 돌렸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ECB마저 50bp로 제로금리를 종료한 상태입니다. 해서 엔화 지금 BOJ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뭐 운명의 장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적 완화의 아주 상징적인 뭔가 정체성의 아베가 죽은 게 굉장히 뭔가 딱 맞아떨어지듯이 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경상수지 적자랑 아베가 일단 죽게 되면서 나오고 있는 이 아베노믹스의 전환점으로 보여지는 거 하나. 그리고 길어야 지금의 구로다 총재도 굉장히 이 비둘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총재이기 때문에 예, 하다못해 내년 4월이면 이게 끝난다고 보면 어, 지금 하고 있는 양적 완화는 분명히 돌아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여기 차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런 경기 침체가 오거나 뭔가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엔화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망하고 있는 그 미국의 리세션, 고용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리세션이 오게 되면 엔화가 강세로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너무나 약세예요. 그냥 약세도 아니고 지금 몇십 년, 20년 만에 오는 예, 엔화 약세가 지금 최고점 찍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 지금 134엔이거든요. 제가 엔화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136 정도였는데 지금도 이미 많이 빠진 상태고 요거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140엔 상단 잡고 그냥 천천히 모아서 지금 딱히 투자할 데 없으면 그냥 엔화 쭉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FXY인가 그거였죠? 그 T코드? 예. 뭐라 그러지? 갑자기 까먹었네. 아무튼 일본 이 엔화 선물에 대한
ETF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코드는 FXY고요. 예,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요 일본에 대한 국제 정세 정리하면서도 보여지긴 하는데 확실히 엔화에 대한 투자 매력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뭐 아버지나 장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엔화 좀 바꿔두라고. 그분들은 그냥 엔화를 바꿔두는 게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냥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그냥 좀 엔화로 바꿔놓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달러, 뭐 저 오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달러 바꾸라고 제가 작년부터 되게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장모님은 또 바꿔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같은 시기에는 요런 안정적인 뭐 달러도 좋고 엔화도 좋고 둘 다 되게 안전자산의 대표잖아요. 뭐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 그냥 이 자산에 대한 해지 정도로 생각하시고 엔화 정도는 투자하는 거 괜찮아 보여요. 물론 지금 7, 8월은 저 누님 말씀드리지만 7, 8월은 진짜 올해 농사에 그냥 7, 8월 하고 끝낸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만 정말 딱 적절하게 잘 먹고 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엔화 투자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진짜 YCC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못 버텨요, 이거는. 심지어 미국이 이렇게 강달러로 돌리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가 다음 달에 되게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달러도 되게 커요. 달러가 강세로 돈 것도 굉장히 커요. 결국에 원자재를 구매하려면 달러를 조달해서 달러로 원자재를 사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일본이 엔화가 이렇게 약세로 만들면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원자재를 사야 되는데 이 수지가 도대체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나 다를까 뭐 있어. 보시면 요 일본 물가랑 일본 기준금리예요. 근데 뭐 일본 기준금리는 딱히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원래 제로금리 계속 유지하다가 이 은행들이 돈을 안 풀어가지고 자꾸 국채 매입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징벌적으로 마이너스 1% 금리, 마이너스 0.1% 금리 매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소비자한테 오는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고 그냥 은행단한테 매기는 징벌적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 빼고도 보시면 지금 일본이 원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저물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물가야. 보시면 요 오른쪽 레전드는 Y축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왼쪽 보시면 원래 현대금융에서 말하는 이 소비자 물가 목표치는 2%예요. 어디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2%가 소비자 물가 목표치입니다. 낮은 것도 안 되고 높은 것도 안 돼요. 낮으면 디플레이션이고 높으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2%로 목표를 잡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경기 침체 때문에. 잃어버린 20년, 30년 때문에 올라가질 않아요, 물가가. 여기 튀었던 거는 소비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는 바람에 여기 튀었던 건데,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니까 요거는 그냥 배제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언제부터야? 12년, 10년, 이게 10년짜리 차트 제가 좀 들고 온 건데, 그렇게 낮은 물가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이 근래에 와서 2%를 넘겼어요. 2% 넘었죠. 그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죠. 이게 왜 올랐냐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원자재 땅이 너무 올라서 일본만 이렇게 완화 기조를 10년을 해도 안 올라가던 물가가 진짜 이 엔화의 약세와 원자재가 상승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몇십 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겪어보지 못한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 2%를 초과하고 있는 이 CPI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돌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다못해 YCC 상단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으로, 뭐 50bp 정도로, 그 정도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뭐 처음에도 말씀드린 건데,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너무 GDP 대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달러랑 맞춰서 나가려고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랑 일본의 기준금리랑 어느 정도 맞추러 달려나가야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지금 2년물이 미국이 뭐 3% 정도 기록하고 있고 10년물이 2.7%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10년물 금리가 0.25%예요. 지금부터 2%포인트를 올린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해요. 아니, 물론 뭐 망할 수는 없죠. 여기 보시다시피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일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금리 올리는 게. 그러니까 전혀 못할 부분은 아니다. 일본이 부채가 많지만 이것도 많아요. 대외 순자산 규모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기서 나오는 이자만 해도 이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1을 충당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일본이 내고 있는 부채에 대한 부담은 전부 다 국내가 가지고 있어요. 10%만 해외 자본이 들고 있는 거고, 일본이 발행한 모든 국채는 뭐 45% 정도는 일본 중앙은행, 45% 정도는 민간은행,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설령 디폴트가 나더라도 그냥 찍어서 발행해서 줘버리고 끝내면 돼요. 아니면, 예, 일본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냥 이 국민들 돈을 그냥, 예, 그냥 날린 적도 있어요. 이 세금을 막 미친 듯이 몇십 퍼센트를 때려서 그냥 이 부채를 삭제시킨 적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 부채는 전부 다 국민 부채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국민 돈도 당연히 돈이긴 한데, 예, 그거 뭐 해외 부채보다는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예, 실제로 일본은 일본 정부가 그냥 국민들 자산을 날려버려가지고 몇십 퍼센트의 이 재산세를 부과해서 삭제시킨 적이 있어요. 그 부채 삭제시키려고. 예,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위기 97년도에 IMF 왔던 게 외화채에 대한 디폴트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외 자산에 대한 디폴트가 나는 거는 문제인데 일본처럼 대부분의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 국내에 존재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올리는 건 가능하다. 근데 많이 올리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선 아마 첫 스텝으로 갈 게 아마 YCC 상단을 조금 더 올리는 방법 정도가 아닐까 싶고 결국에 이제 뭐 내년 말에 가서 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거나 하면은 예, 충분히 엔화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10년물이야 계속 그냥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 문제는 이 달러 엔화 예, 환율인데 보시다시피 100에서 110 사이를 쭉 놀고 있다가 코로나 때 와가지고 급격하게 튀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리세션이 오면 엔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았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예, 다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세로 돌고 있는 이유 중에 누가 뭐래도 YCC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YCC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돌리기에는 YCC를 하고 있는데 돌릴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양적 완화 정책을 피고 있는데 엔화가 돌리기는 좀 어렵고 달러도 사실상 지금 강달러가 거의 정점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또 이 물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일본이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매우 크다. 개 중에 1차 소득 수지는 요 10조 엔이에요. 10조 엔. 못하는 거예요. 20조 엔이 아니고. 10조 엔 정도로 굉장히 견조한 상태인데 나머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무역 수지가 굉장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1차 소득 수지가 다 까먹고 경상 수지가 최종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엔화 약세를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베 총리가 사망하면서 아베노미스에 뭔가 전환점이 올 것으로 보인다. 근데 당장은 아베에 대한 뭔가 추모 시기가 아직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전환되는 건 좀 어렵고 향후에는 분명히 돌릴 여지가 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이 강달러 추세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제 파월이 말했던 것만 봐도 이 금융 정책에 있어서 피봇이 가까워져 있다라고 했고요.
근데 큰 폭으로 뭔가 긴축 정책을 하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YCC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내년 가가지고 정말 구로다 총재 임기 끝나거나 하면 그때 가가지고는 조금 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던가 하는 긴축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엔화 투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질문 이거 하나만 받고 바로 끝낼게요. 달러가 좀 있는 상황인데 따로 한화를 엔화로 바꿔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FXY를 달러로 사놓는 게 나을까요? 엔화로는, 그러니까 이 원화로는 돌아오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내가 원화를 달러나 엔화로 바꿔놨다고 하면 굳이 원화로 돌아올 필요는 진짜 눈꼽만큼도 없어요. 절대 돌아오지 마세요. 지금은 강달러지만 나중에 FXY를 매도할 때는 다시 약달러가 되어서 환손실이 있을까 고민되네요. 아니에요. 그냥 FXY 사시면 됩니다. 넌 너무 부러운데? 지금 달러 바꿔놓으신 게. 아무튼 달러가 있다고 하면 절대 원화로는 어떤 해외 자산이든 원화로는 돌아오지를 마세요. 한 1, 2년 정도 제가 생각하는 그 경기 침체가 오는 그때까지는 절대 원화로는 돌아오지 마세요. 이번에도 75bp 올리면서 결국 한국이랑 기준금리 역전됐죠. 네, 절대 돌아오지 마세요. 앞으로 나가는 저 미국의 긴축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저거 못 따라가요. 해외 자산 들고 있으면 그냥 해외 자산 그 상태로 들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화 투자를 하라 그랬는데 또 무슨 엔화 저기 뭐야 일본 증시에다 투자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엔화가 강세로 돌게 되면 되게 안 좋아져요. 그 일본 증시는 엔화가 강세로 돌 때는 일본 증시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 엔화를 투자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다시 주식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빠지면서 상쇄시켜 버려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엔화에 대한 투자를 하실 거면 저 미국에 상장돼 있는 FXY나 한국에도 저기 미래에셋에서 만든 엔화 선물이 있긴 한데 거래량이 너무 적으니까 거래량이 적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필요하시면 뭐 원화 가지고도 엔화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냥 그거 하세요. 그, 그 뭐지? 타이거 N 선물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엔화 투자할 때 그냥 엔화 직접적인 투자를 하세요. 굳이 일본 증시에 투자하니 뭐니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엔화가 강세로 돌면 일본 증시는 빠집니다. 질문 또 있으신가요? 제가 저희 방에 지금 주식 보유하신 분이랑 인버스 들고 있는 분이랑 반반이에요. 제가 막 어느 한 곳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롱숏 두 개 다 제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양쪽 진영이 다 저희 방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할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둘 다 괜찮다니까요, 지금은. 인버스는 나중에 경기 침체 오면 그때 먹는다 생각하는 거고, 지금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7, 8월에 분명히 괜찮다니까요. 아, 타이거. 그죠. 미래에셋이 이 앞에 붙는 수식이 타이거죠. 타이거 일본 N 선물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투자하시면 돼요. 오늘은 딱 30분 했네요. 앞으로 조금 자주 할게요. 짧게 짧게. 사람들이 저 길다 그래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